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경제탐사 제3편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이빙 포스였죠. 이것과 관련된 활동이 GDP의 무려 30%에 달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안 팔리고 또 집값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부동산 부문이 30%였던 것이 20% 수준으로 지금 추락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20년에 시작된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의 빨간 줄, 이게 3조 홍선인데 이게 전부 빚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기준을 준 거죠. 이 선보다도 빚이 많은 개발업체들은 빚부터 갚아라. 이런 규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느냐?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도가 나는 것으로 연결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줄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말 큰 데죠. 여기 부도 났잖아요. 또 비귀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부도 상태에 빠졌고요. 또 이런 부동산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준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종지그룹이라고 하는 투자회사. 여기도 결국 부동산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아서 대출을 해준 거를 못 받는 거예요. 돌려 못 받으니까 자기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줘서 또 부도가 나고 하는 이런 지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조 홍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했었지만 어차피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발업체들의 채무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것은요, 개발업체들이 주택을 선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선분양을 하잖아요. 네. 선분양해서 받은 돈들이 이 전체 대금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도금 조금만 붙이고 그러면은. 이 돈을 집 짓는 데만 쓰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업들에다가 막 문어발식 투자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기차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막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군데서 뻥 하고 터지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건설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한때 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부동산 개발이 이제는 개미지옥처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공산당의 기본 중에 기본은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마오쩌둥 시절에 모든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다 박탈을 했죠. 그래서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농촌 토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 그걸 집체 토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개인의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집이 팔리느니 안 팔리느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걸 알자면 지난 70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왕성한 이 주택의 시장 거래가 본격화된 것은 1998년, 그러니까 한 20년 남짓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주택, 토지 이런 건 다 배급제였어요. 공산당이 주는 대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산당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거. 근데 이 중국 공산혁명의 주축, 이게 누구였습니까? 물론 공산당원들이었죠. 마오쩌둥이라든가 또는 등소평이라든가 주울레라든가 이런 인텔리 당원들이었지만 아무튼 숫자상으로 보면 주축은 다 농민들이었어요. 그 농민들은 왜 공산혁명에 참여를 했을까? 땅 때문에 그런 거죠. 지주들이 땅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소작을 하는데 거기 그냥 그 땅 붙여먹고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공산당이 부르짖는 게 뭐였어요? 저 땅 뺏어서 우리 나눠 가지자는 거였잖아요. 그 농민들이 거기에 완전히 열광을 한 거죠. 지주의 땅을 뺏어서 준다. 거기 들어가서 나도 땅을 받아야지. 공산당의 홍군의 농민들이 그래서 많이 합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주의 중국이 건국되었을 때 실제로 처음에는 그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실제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인민재판을 당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즉결 처형된 사람도 많고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땅이 분배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이죠. 농지개혁이 1952년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혀 토지가 없었던 3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땅을 소유한 자영농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맨날 남의 땅 소장만 붙여먹다가 자기가 땅 주인이 됐으니까 정말 기뻤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의 집단화가 시작이 되죠. 소련이 바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모방해서 농업의 집단화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이 강제노동 방식의 인민공사 체제로 바뀌어갔죠. 그리고 1957년에는 모든 농민이 인민공사에 다 소속이 돼서 공산당에 뭐 강제노동을 당하는 말하자면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농촌 토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가 됐어요. 집체 토지라고 했는데 개별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공산당한테 땅을 뺏긴 셈이 되어버렸던 거죠. 한편 이 도시 토지는 모두 국유화가 됐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모두 국가에서 배정해준 직장, 중국어로는 단웨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웨이에 소속이 되었고 그 단웨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를 한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잠도 공동으로 뭐 단웨이 소속된 거기에서 배정해준 그 집에서 잤다. 그게 바로 인민공사 생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오쩌둥은 말이죠. 최고의 권력자가 마오쩌둥이었잖아요. 마오쩌둥은 이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호적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중국에 후커우라고 하는데 호구더라고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호구인데 그 후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커우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거기에 이제 주소지가 적힐 거 아닙니까? 당신의 후커우는 여기야. 그러면 그 주소지를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냐? 농민은 농사만 지으라는 것이죠. 이 마오쩌둥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중국이 소련처럼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그 일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그건 모두 도시민의 몫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 그 기술도 들여와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 그건 누가 되는 거냐? 그거는 농민들이 되는 거였죠. 즉 농산물은 다 국가가 접수를 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시 되팔아서 공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방식은 스탈린이 소련의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이 뭐 엄청나게 굶어 죽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농사 지은 거를 다 공산당이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공업화 자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오히려 굶어 죽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그 일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이 혁명의 과정 중에는 농민을 위한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났더니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업을 발전시키는 정책, 그걸 펴게 됐던 것이죠.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를 쓰는 일에 있어서도 이 사유재산적인 요소가 상당히 도입이 되죠. 그래서 농촌에서는 개별 농지별로 해서 개별적인 경작권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땅은 당신네가 가져가서 당신네 가족이 가져가서 각자 농사를 지어서 이 협동조합 나라에다가는 요만큼 일정 비율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방식의 뭐 자본주의적 방식이 허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졌죠. 그 이전까지는 먹을 게 거의 없을 지경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났더니 몇 년 후에는 농산물 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오히려 수출까지 하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농민을 국가의 노예처럼 만들었던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도 폐지가 되었죠. 하지만 등소평이 원했던 것은 그냥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는 일이었죠. 그걸 원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하자면 기업과 공장이 많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건 도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의 대부분은 뭐냐? 바로 농민들이었던 거예요. 그 농민을 노동자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뭐냐? 이 후커우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후커우 제도를 완화해서 농민의 도시 이주를 허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농지는 이 집채라고 불리는 농민 공동체 소유였지요. 또 도시 땅은 국가 소유였는데요. 농지의 개별 경작권을 허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시 땅, 국유지인 도시 땅에 대해서도 개별적 사용권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용지는 70년, 공장 용지는 50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정해서 그 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기간 내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땅이 자유롭게 쓰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민만 인센티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정부도 뭔가 굉장히 행동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토지의 사용권을 팔아서 그 수입을 쓰는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지방정부들이었거든요. 네. 그 지방정부들이 이거 봐라, 땅을 사용권을 파니까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방정부의 GDP, 이 지역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네.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구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들이 매각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시의 이 땅의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또 농촌 땅, 자기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거기에 뭐 도시 토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농지들을 수용해서 그걸 국유지로 만드는 거예요. 국유지로 만들게 되면 지방정부가 그것을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국유지로 만드는 그런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방정부는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그거로 도로도 놓고 공항도 만들고 상하수도 뭐 전기시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설치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 주택지가 또 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정부들이 땅을 파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요. 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방식에는요, 크게 매각, 그 다음에 행정 배정, 또 임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어로 한자를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읽으면 매각은 출양이라고 하고 행정 배정은 획발, 임대는 연조, 이런 글자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자료를 보면 그중에 이 출양, 매각 방식이 68%를 차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가장 많은 것은 지방정부가 민간에게, 민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부동산 개발업자들인 거죠.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을 매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거의 한 70%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그렇게 출량 방식의 토지 사용권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일반 소비자는 그 개발업체로부터 그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법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한 일반 소비자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요? 그거는 국가 소유예요. 국유지인 거죠. 그런데 7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위에 세워놓은 건물은 민간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권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매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70년 연한이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서기 2000년에 사용권을 매입을 했다. 그럼 2070년이 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2070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물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70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 사용권이 되는 셈인 거죠. 다만 자동 갱신을 할 때 70년이 끝나서 자동 갱신을 할 때 그 갱신의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140년은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140년이면 언제예요? 지금부터 140년 전이면 1880년이잖아요. 뭐 철종 때 뭐 이런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140년 사용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도시 토지들이 형식적으로는 국가 소유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사유재산이 되어 있는 셈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 1990년대부터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거는 1998년부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전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단웨이 주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단웨이 주택에 살았던 거죠. 단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직장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에 소속이 되면 그 직장이 갖고 있는 주택, 그야말로 뭐 코딱지만한 주택들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거의 무료로 살 수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의 거래 또 주택의 건설 이런 게 허용이 되기는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단위 주택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의 공짜나 같으니까. 그런데 19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단웨이 주택을 다 폐지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 단웨이, 직장은 이제 더 이상 주택을 제공하지 않아.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갖고 있던 그 단웨이들이 갖고 있던 그 주택들도 다 민영화를 해버렸습니다. 다 매각을 해버린 거죠. 그 원래 거기 살던 직장인들이 이제 제일 많이 그걸 사들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1998년부터는 중국의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 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중국은 주택과 관련해서는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98년부터. 그러면서 왕성하게 이제 주택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은 중국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네. 사유재산은 완전히 다 폐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1998년에 단웨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다 폐지가 돼버렸고 그래서 뭐 얼떨결에 그 주택들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그만 주택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중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게 됐고 당연히 값이 올랐고 값이 오르다가 보니까 주택 판매도 급증을 하게 되고 집을 지어 파는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것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급성장하는데 기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2008년 그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뭐 우리는 이것을 크게 겪지는 않았었지만 다들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왜? 이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 수출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다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중국도 대표적인 나라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공장들을 다 어떻게 엄청난 공장들을 가지게 됐는데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팔 데가 없잖아요. 자 이거 내수로 이 부분을 채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요 그렇게 빚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채를 다 합쳐도 GDP의 150% 정도, 그 중국 정부의 부채는 뭐 GDP 한 30% 정도 이런 거죠. 중국에서
부채를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것은 국영기업들인데 그들을 제외하고 나면 부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하면서 야, 내수로 이제 중국 경제를 살린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조 위안을 그때 이제 빚으로 해결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게 500조 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환율로 하면. 엄청난 돈을 풀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어떤 형태로 가느냐? 그게 다 은행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서 대출되는 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기업으로도 대출되고 정부로도 대출되고 소비자들이 집 사는 데로도 대출되고 뭐 지방 정부가 또 돈을 빌려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불이 붙게 된 거죠. 이 그래프는 중국 전체 주택 재고 중에서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오쩌둥 시절에는 그때 지어진 주택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개혁 개방 이후에 그러니까 1978년부터 99년, 뭐 1980년부터 99년 그 20년 동안에 29%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2019년까지 그 10년 동안은 무려 그 10년 동안에 35%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동산 붐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 경제 성장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1997년에 8.5% 정도였거든요.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2008년에는 20%로 커졌는데 2012년이 되니까 그게 30%로 높아지게 됩니다. 세계가 금융위기로 허덕이는 중에도 당시 중국의 GDP 성장률이 8%, 10% 뭐 이렇게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는데 바로 그 본질은 부동산 개발 주도 성장이었던 셈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의 100대 부자, 최고 부자의 절반은 부동산 재벌로 또 채워지게 되었던 거고요. 이미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개발에 이렇게 열을 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부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공산당은 이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지방정부의 수장들의 입장에서 성장이라든가 또 뭐 이 시의 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장률을 높여야 그래 공산당 중앙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땅의 이용권을 많이 팔아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인프라를 쫙 깔아서 더욱더 집이 많이 지어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뒷돈도 당연히 챙길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빈집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 지방정부의 부채가 쌓여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